리더와 함께하는 논어 이렇게 이제 주제를 잡았는데요. 주제가 리더라는 말이 들어가서 처음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논어 어구를 한 10개 정도 빠르게 진행을 해서 10개 정도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작년에 이제 이 책이 나왔는데 50에 읽는 논어라는 책인데요. 여기 이제 제가 아주 그 책을 한 20권 쓰면서 제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들이 물어봐요. 오늘 책 많이 쓴다며 당신의 베스트셀러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길래 저는 계속 지금 쓰고 있는 책이다. 근데 이렇게 18번을 거짓말을 시켰더니 드디어 작년에 제 약간의 베스트셀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80세 정도 찍었다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50에 읽는 논어에 나오는 내용 일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심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축심시대. 영어로 이제 더 엑스레이지. 1949년도 독일의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축의 시대라는 말을 처음으로 그분의 저서에서 꺼냈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인류 문명사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된 기반을 쌓았던 시기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류의 문명사 그러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산업혁명, 제1차, 2차, 3차,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보는 건데 이 사람은 약 60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서 인류 문명사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된 특별한 시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여쭤보는데요. 과연 언제를 축심시대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이제 여쭤보면은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은 르네상스 시기가 아니었을까? 혹은 산업혁명 시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해주셨는데요. 놀랍게도 이 사람은 언제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전 800년 사이를 들었어요. 도대체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전 80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인류 문명사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된 기반을 쌓았던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공자 그리고 논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공자는 언제 때 사람이에요? 공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0.5초만 여러분 참으시면 제가 다 대답을 할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눈을 마주쳐도 전 절대로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 마주치셔도 괜찮고요. 공자는 이제 기원전 551년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사람이죠. 공자보다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적인 수학자 이름이 한 명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아마 꼭 한 분이 있을 텐데 그분의 이름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피타고라스인데 피타고라스는 공자보다 3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공자가 이제 6, 7살 때 누구죠? 동양 최고의 이 불교를 만들었던 석가모니가 이제 공자가 7살 정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보다 한 70년 전에 이제 석가모니가 태어난 건데요. 동양에서는 석가모니가 태어났고요. 서양에서는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보통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탈레스는 공자보다 약 70년 전에 태어났고요. 공자는 그 당시 때 73세까지 살았지요. 요즘으로 생각해봐도 결코 적게 사는 건 아니죠. 공자가 죽고 나서 10년 후에 저 그리스에서 세계적인 철학자가 또 태어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굴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대략 40년 후에 플라톤이라는 사람 나오지요. 플라톤 대략 40년 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문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문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플라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서양 문명의 시작과 끝은 저 플라톤의 재해석에 지나지 않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도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죠. 당시에 이제 유럽과 인도 북부까지를 통합을 시켰던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구였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였다.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보다 한 10년 후에 저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또 태어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또 누굴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맹자입니다. 그래서 공자와 맹자의 차이는요, 180년 정도 차이가 나고요. 공자가 죽고 나서 110년 정도 후에 맹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동양 문명은 또 누가 뭐라고 해도 저 공자와 맹자의 문명이다. 뭐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맹자 여러분 3년 후에 장자라는 사람 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장자 좋아하시죠? 아, 다 싫어하십니까? 장자가 나오게 되고요. 장자 대략 한 4, 50년 후에 순자라는 사람도 나오게 됩니다. 순자는 뭐를 주장을 했지요? 성선설, 성악설. 성악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순자지요. 성선설은 맹자가 주장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순자의 바로 직제자였던 한비자라는 사람이 있죠. 동양의 법과 사상을 처음으로 세팅했던, 완성을 시켰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기원전 100년경에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동양 최고의 역사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원 0년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되죠. 자, 그러니까 세계 3대 성인, 4대 성인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기원전에 태어났었고, 특히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전 800년대 사이에 태어났던 수많은 인류의 현인들,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종교,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역사,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과학, 이런 것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2000년 이상을 내려와서 문명 발전의 기반을 쌓았던 충분한 시기가 이미 기원전에 있었다라고, 그래서 아마 그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그때를 추계 시대다, 더 엑스레이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인문학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인문학 세 글자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려도 뭐 시간이 정말 굉장히 한정적이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보통 어디 가시죠? 카센터, 정비소 이런 데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감기에 걸렸다든가 이러면은 병원으로 가시잖아요. 아니, 아시는 것은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병원을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일까?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속에서 왜 수많은 문제, 근심, 걱정들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우린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고요. 좀 더 평화롭게 살고 싶고요. 좀 더 인간적으로 살고 싶은데 왜 그런 것들이 그토록 어렵다는 것인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은 보통 어디를 찾아갑니까? 역시 영광은 다릅니다. 산을 찾아가시죠. 근데 사람들은 보통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데는 점집을 간다, 술집을 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럴 때야말로 어디를 가야 되는가? 인문학의 세계로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끝났고 뭐 그러기는 했지만 뭐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요. 정치도 뒤숭숭하고요.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상태가 계속 지금 쉽지 않은 상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치더라도 우리 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인생보다 우리가 더 힘들까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것들보다 우리가 더 힘들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해볼라요.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이 살았던 조선 후기 때 1800년도 조선의 민초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조선 중기도 마찬가지예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전쟁 통해서 힘없는 백성들의 삶이란 무지하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 역사를 통해서 지금보다 그렇게 평온하고 쉬웠던 시기는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평가받기를 우리들보다 10배, 100배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인류의 현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비슷하게 인생을 살아갔고요. 이 사람들도 가정생활을 했고요. 조직생활을 했을 거라는 거죠. 인간들이 모이면 갈등이 발생하는데 그 갈등 상황을 이분들도 다 겪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은요, 어떻게 이거를 풀어낼까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글로 썼고요. 그런 것들을 다 책 속에 녹여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책들을 고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문학이다, 철학이다, 역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때, 기본적인 문제가 봉착됐을 때, 뭔가 이렇게 좀 여유가 있고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뭐다? 인문학이다. 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도 옛날 사람들도 다 겪었고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삶의 노하우,
그 통찰력을 우리는 인문학이라는 걸 통해서 배울 수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축심 시대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원전 200년에서 기원전 800년 혹은 이 뒤까지도 아주 현명했던 사람들의 삶의 노하우를 사람들이 읽기 시작했고요. 빠져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요, 이런 이제 재미있는 글들이 많이 있죠. 10대 애들은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왜 20대는 답이 없다라고 얘기했을까요? 학교에서 스펙을 3가지, 5가지, 10가지를 구비를 해도 본인이 정말 원하는 기업에, 원하는 일에 취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고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취업을 합니다만 30대에 정말 자기가 원하는 집 한 칸 장만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잖아요. 요즘 40대가 되면 틈이 없다. 왜 틈이 없을까요? 뻔하지요. 우리나라 통계청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중심 나이가 42세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0대는 가정에서도 중추적인 나이고 우리 사회에서, 조직에서, 기업에서 어디선 다 중추적인 나이인데 이 사람들이 전후 좌우 볼 겨를도 없이 무지하게 바쁘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이 50이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직업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이 되면 일이 없어지고요. 일이 없어지면 60이 되면 돈도 없어지고요. 70이 되면 건강도 좀 떨어지고요. 약간 부정적으로 보면 10년 단위로 끊어서 부정적으로 보면 이것은 바로 이 글자를 나타낸 것일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글자죠? 우. 다른 데서 물어보면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시던데 역시 달라요. 근심 걱정 우자죠. 근심 걱정. 이 글자가 들어간 유명한 단어가 있죠. 해우소. 화장실이죠. 해우소. 이제 절간 같은 데 보면 해우소라고 써 있잖아요. 근심을 털어내는 곳. 이래서 이제 근심 걱정 우자인데 이렇게 현대인들만 근심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영국에 찰스 디킨스라고 유명한 문필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만한 문필가인데요. 이 사람은 인생을 2 단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60년, 70년, 80년 쭉 살고 나서 맨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은요, 오케이, 한번 살아볼 만한 멋진 소풍이었어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한편의 코미디, 한편의 희극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인생을 이렇게 잘라보면, 짧게 잘라보면 10년 단위로, 5년 단위로 잘라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트래지디. 인생은 누구의 삶이건 다 비극이다, 이게. 가난한 사람의 삶이나 농촌의 삶이나 도시의 삶이나 뭐 키가 큰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근심 걱정을 갖고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라고 이 사람도 본 거죠. 자, 그러면 200년 전에만 그랬을까? 아니죠. 여러분 2500년 전에 과연 공자는 인생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드디어 공자는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류근우다. 필류근우. 반드시 필자고요. 있을 유자죠. 가까울 근자고요. 근심 걱정 우자입니다. 늘 가까이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근심 걱정이 있다. 필류근우. 늘 가까이에 근심 걱정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삶이건 다 마찬가지다. 만약에 공자께서 제자들에게 야, 인생은 이렇게 힘든 것이야. 근심 걱정 덩어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푸세요. 각자 해결하세요. 각자 도생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천하의 공자가 아니겠죠. 제가 아직 보여드리지 않았는데요. 이 해결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가. 이제 노트에 있는 거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를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제가 그 대답을 질문 드리기 전에 여러분은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하시죠? 무슨 얘기냐면 누구의 삶, 젊은이의 삶이건 중년의 삶이건 노인의 삶이건 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다 근심 걱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걸 풀어내려고 노력을 평소에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 드려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거를 풀어내시죠? 공자는 뭐라고 풀어냈을까요? 공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무원료라고 해요. 인무원료. 이게 사람인 없을무, 멀원이죠. 멀다라는 뜻이고 이제 요것은 생각하다, 고려하다의 려자입니다. 생각하다, 고려하다. 심사숙고하다, 뭐 깊숙이 생각하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에 근심 걱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근심 걱정이 있다라고 하면 좀 멀리를 보세요. 그러면 근심 걱정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서 이야기한 것이 이제 원료라는 것인데요. 원료. 멀리를 생각하세요. 자, 원료를 요즘 말로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말 아주 쉬운 말로. 희망. 그렇죠. 훌륭하시죠. 희망. 그보다 더 쉬운 말은 이런 거겠죠. 목표. 목표를 가지세요.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세요. 지금 35세라면 50세의 목표를 가져보고요. 지금 50세라면 60세, 70세의 목표를 가져보세요. 지금 우리가 힘들다면 10년 후에도 동일하게 힘들 것인가? 그렇지 않을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목표를 잡고 뭔가 열심히 하게 되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나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목표가 원료, 그리고 이제 꿈도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도 되고요. 비전도 되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늘 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분명한 꿈 얘기했고요. 목표 얘기도 하고요. 우리가 조직에서 부하 사원들한테 늘 했던 얘기들이요.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지. 비전을 공유해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것은 이미 2500년 전 사람들도, 특히 공자와 곁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어려웠던 삶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썼다는 것은 그때 사람이나 사실 지금 사람이나 사실 비슷비슷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료, 목표, 꿈. 예를 들어서 목표라는 것은요. 목표가 좀 더 분명할수록, 목표가 정말 명확할수록, 아니면 목표가 간절할수록 내가 그 목표를 생각하면은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나의 부인을 위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어 라는 목표가 간절하다면 그 목표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오고요. 그 목표, 꿈을 생각하면 눈물이 흐를 만큼의 간절성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인무원료 필류근우. 여러분, 이 글씨체를 어디서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셨어요? 못 보셨죠? 아, 모르세요? 못 보셨어요. 제가 쓴 거기 때문에 못 보셨어요. 저 오늘 처음 만나시죠? 제가 쓴 거예요. 제가 그 나무젓가락으로 썼습니다. 나무젓가락으로 이마트에 가시면은 이만한 먹물을 팔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저걸로. 먹물을 사게 되면은요, 그 한 10년은 쓰더라고요. 요만한 그 종지에 따라서 쓰면은 나무젓가락을 끄트머리를 반듯하게 잘라서 네모 반듯하게 칼로 살짝 이렇게 재며갖고서 한번 찍으면 한 글자씩 쓸 수 있어요. 한 글자. 요즘 A4 용지에다가 8글자 써갖고 PPT로 만드는 건데요. 오늘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이 논어는 전부 다 나무젓가락으로 쓴 글자를 보여드릴게요. 인무원료 필류근우. 제가 이제 강의를 여러 곳에 다니면서 경기도 부천시라는 곳에 강의를 갔더니 부천시청 옆에 이 안중근 의사의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안중근 파크라고 정했는데 그 공원에 가보니까 안중근 의사가 그 하얼빈 감옥에서 여순 감옥에서 그 순국하시기 전에 수많은 유목집을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60개, 70개 정도의 유목집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50개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몇 개를 뽑아서 이렇게 비석으로 해세웠더라고요. 여기 이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인무원료 난성대업이다. 이렇게 써 있죠. 인무원료 난성대업. 사람이 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대업, 큰 일을 이루기가 어렵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그냥 얼핏 보면은 그냥 뭐 평범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게 언제 쓴 거냐면요. 1909년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을 하고요. 1910년도 3월 26일 날 순국을 하는데 그 2월 달, 3월 달에 여순 감옥에서 한 겨울에 차디찬 여순 감옥에서 종이를 꺼내놓고 큰 이걸 쓴 거예요. 그걸 상상을 해보면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인무원료 난성대업. 사람이 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대업을 이루기 어렵다. 이를 썼다는 걸 느낌을 보면은요, 정말 이분 속에 들어가 있던 그 원료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주국에 대한 충정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거였겠죠. 이렇듯 동일한 논어구가요.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개인의 소소한 꿈이 될 수도 있고요. 개인의 중장기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위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충정이 되고요. 정말 뭐 애국심이 되고요. 회사 사장님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회사의 큰 매출의 목표가 되고요. 비전이 되고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인무원료 필류근우. 조금만 더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이 꽃이라는 시 많이 외우셨죠? 지금도 혹시 외우시는 분 계세요?
저를 쳐다봐도 안 시킵니다. 마음 탁 놓고 그냥 많이 보세요. 이거 제가 한번 낭송을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 꽃이라는 시와 인무원료 필류근호가 매칭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매칭을 시키는지 제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한번 먼저 들어보시고요. 먼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원료라는 것과 원료, 목표라는 것과 한번 매칭을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잘 나올지 모르겠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사람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게 이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인데요. 여기 두 번째 연을 보시면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제가 원료라는 단어로 바꿔볼게요. 원료. 내가 그것을 나의 원료라고. 내가 그것을 나의 목표라고. 내가 그것을 나의 간절한 꿈이라고 선택했을 때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꽃과 같은 것이 되었다. 라고 바꿔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봄이 되면 들판에 수많은 꽃들이 피어나지요. 그런데 저 수많은 꽃들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저에게 다 의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어느 날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서 그 꽃에게 의미 부여를 했을 때야만이 봄이 되면 계속 그 꽃은 저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꿈과 목표가 있지만은요, 그게 다 멋지긴 하지만 나와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것을 나의 꿈이라고, 내가 그것을 나의 목표라고 선택했을 때야만이 그건 제 인생으로 들어와 저의 꽃과 같은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럼 2500년 전에 공자가 얘기했던 인무원료 필류근호나 현대 시인들이 얘기하는 이런 시업구나, 이게 뭐가 다르겠는가, 이게 거의 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첫 번째 논어업구였죠. 위령공편의 11장에 나오는 이제 업구였는데요. 인무원료 필류근호. 여기서 두 가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는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개인의 꿈과 목표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육과정 속에서 이제 졸업하시기 전까지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면서 어쩌면 지금 정하셨던 이 꿈과 목표가 앞으로 20년, 30년을 아무리 힘든 상황에 온다 치더라도 명확한 꿈과 목표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요, 이 조직을 운영하는 리더로서의 이 꿈과 목표는 또 뭘까? 내가 만약에 우리 조직의 리더라고 하면은요, 내가 맡고 있는 우리 팀 혹은 우리 회사에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정확하게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 이게. 그래야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공유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무원료 필류근호, 제가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선창을 해볼게요. 인무원료 필류근호. 인무원료 필류근호. 논어에는 이런 어구가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별로 그렇게 궁금하진 않으시죠? 궁금하세요? 논어에는 이런 어구가 500개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500개 정도가 들어있는데요. 뭐 더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논어는 한자로, 이제 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뭐 한 50만 자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논어는 글자 수는 몇 글자 정도가 될까요?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죠? 대충 말씀 안 하시기로 하셨어요. 얼마? 아유, 사기가 50만, 52만이라고 하는데요. 사기보다 훨씬 작죠, 논어는. 4만. 더 작아요. 2만 더 작아요. 제가 처음에 논어책을 이제 읽을 때 어떤 교수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13,000자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13,000자가 맞겠지 했는데 또 나중에 다른 책을 보니까 14,000자라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맞겠지.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떤 책은 또 15,000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교수님들이 책을 안 쉬어봤구나, 이거. 저기 그 조교들 시켜서 한번 쉬어보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그걸 쉬어봤겠어요? 안 쉬어봤겠어요?
전 쫀쫀해갖고 저 다 쉬어봤어요. 어떻게 쉬어봤냐면 여기 원고지에다가 다 쓴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거를 만년필로 다 써보니까 200자 원고지니까 나중에 다 쓰면 계산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쉬어보니까 이제 어쨌거나 제가 쓴 것은 15,691자더라고 저게. 물론 뭐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 정도예요. 자, 여러분 그중 500억구에 15,690자 정도의 논어 억구가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시는 억구 하나 있죠. 바로 이거 아닐까요? 하기 시습지 불영녀로. 이게 세 문장이에요. 하기 시습지 불영녀로 유붕자원 박내 불령 낳고 인부지불원 불력군자호. 여기 세 문장이 하기편 1장이에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친구가 있어 멀리서 찾아온다라고 하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지 않아도 크게 화내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이 30글자가 논어의 첫 번째 억구인데요. 이건 너무 30글자 너무 길잖아요. 논어에서 가장 짧은 억구가 하나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4글자짜리가 있어요. 여러분 4글자짜리의 논어 억구를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군자불기. 딱 4글자죠. 자왈 빼면은 4글자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외워놓으시면은요, 여러분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이거 외우시는 게 빠르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기 시습지 불영녀로 유공자원박 내불령 낳고 인부지원 불력군자호 이걸 외우시겠어요? 군자불기. 제가 100이면 100 어디 가서 강의를 해도 군자불기를 다 선택을 하셨어요. 자, 군자불기 선택 한번 제가 하셨으니까 설명드려 볼게요. 처음에 군자라는 말이 나오니까 김이 팍 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시대가 2023년도 군자 타령을 하고 있습니까? 참 답답하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처음에 논어를 읽을 때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했죠. 해서 야 이거 과연 그러면은 서양 사람들은 군자를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 이걸 한번 찾아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논어는요, 기록에 의하면 1621년경에 서양으로 넘어갔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00~400년 전에 이미 넘어가서 서양의 지식인들은요, 뭐 논어를 많이 읽어봤겠죠. 이미 번역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본 영어책에서는 군자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 봤더니 젠틀맨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신사랑도 신사. 우리가 보기에는 군자 그러면 임금의 아들, 뭐 성인 군자,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서양 사람들은 젠틀맨 이 정도로 봤다는 거죠. 뭐 그것도 서양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몇 권의 논어책을 쓰면서 저는 제 책에다가 리더라는 말을 받쳐봤어요. 리더. 아마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논어를 읽으신다라고 하면은요, 논어에는 군자라는 말이 107번인가가 나오는데 군자 대신에 리더 이렇게 바꿔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해가 빠를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리더라고 붙여봤는데, 자, 이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뭐 간단하죠, 사실은요. 그런데 뜻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이건 이제 저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군자는 그 쓰임새가 한정된 그릇 같은 존재가 아니다. 자, 군자를 리더로 바꿔보겠습니다. 리더는 그 쓰임새가 한정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밥그릇은 밥 먹을 때 쓰는 거고요. 국그릇은 국 먹을 때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배우길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런 일밖에 뭘 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 그거는 리더가 아닐 수 있다. 그건 군자가 아닐 수 있다. 자, 여기 제가 샘플로 이파리 3장을 붙여놨는데요. 저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이런 얘기죠. 지난 3년 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똑같다면 그분은 리더가 아니다. 더 심하게 말씀드려서 1년 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똑같다면 그분은 군자도 리더도 아니다. 물론 우리가 3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직업이 동일하고요. 업무가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는 일은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의미죠. 여러분, 3년 전보다는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1년 전보다는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그런 사람이 군자고 그런 사람이 리더가 아니겠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때 수많은 선비들이 도포자락을 날리면서 서서히 걸어다녔겠지만 이분들의 마음속에 군자불기, 군자라는 생각이 제대로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갈급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3개월 전보다는 뭔가 학문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발전을 시켰어야지. 내가 1년 전보다는 무엇인가 좀 도덕적으로 해도 조금 나은 사람이 됐어야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군자불기. 군자는 그 쓰임새가 한정된 그릇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 군자불기 4글자 중에 가장 복잡한 글자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글자죠? 그릇기자죠. 여러분, 그릇기자만 제대로 쓸 수 있으면 군자불기 눈 감고도 쓸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제가 그릇기자를 평생 동안 안 잊어먹게 해드릴 자신 있어요. 해드릴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해드리고요. 그릇기자를 앞으로 절대 안 잊어먹게 해드릴게요. 자, 3분만 기다리세요. 그릇기자죠. 그릇이라는 뜻이고요. 그릇기자는 그릇기자 속에는 그릇처럼 생긴 네모가 몇 개 들어있어요? 4개가 들어있죠. 이렇게 4개를 먼저 그려놓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의미 부여를 제가 해드릴게요. 전 지금까지 살면서 어르신들부터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인생은 몇 번의 기회가 있다? 3번의 기회가 있다. 누구에게나 다 3번의 기회가 있다란 말 듣고 자랐는데요. 제가 이 그릇기자 군자불기를 보면서 저는 인생은 몇 번의 기회가 있다? 4번의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음을 바꿨어요, 지금요. 누구나 다 4번 정도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인생의 첫 번째 그릇은 언제 만드는가 봤더니 25세까지 만들더라. 태어나서부터 25세까지의 인생의 첫 번째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경제력도 좀 있고 교육률도 되게 높아서 그런 집안에 태어난 자제들은요, 이미 20대 중반에, 중후반에 석사가 되기도 하고요, 박사가 되기도 하고요. 뭐 정말 특출난 사람들은 판검사가 되기도 하죠. 인생의 첫 번째 그릇을 잘 만들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아주 일부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죠. 왜? 인생은 또 2번째 기회가 있으니까. 2번째 기회는 몇 세? 26세부터 50세라고 보면 돼요. 내가 학교를 어디 나왔든, 내가 출신 지역이 어디든, 내가 남자든 여자든, 아버지가 돈이 많든 없든 다 리셋하고요. 20대 후반에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혹은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서 그로부터 20년, 30년 꾸준하게만 하면 자기만의 그릇이 되어야 한대요. 자기만의 그릇이 되죠. 우리 사회에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열심히 요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겠죠. 자, 인생의 3번째 그릇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50세부터 75세 정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을 한 50년 살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지금 50대 계신 분들은 이제 저처럼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지난 한 50년을 회고를 해보니까 너무 잘 살아왔어. 이거보다 더 잘 살 수는 없어.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사시면 돼요? 똑같이 사시면 돼요. 살아온 대로. 왜? 행복했으니까, 좋았으니까. 하지만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뭔가 아쉬운 점이 남아있어요. 내가 그때로 돌아갔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고 뭔가 변화를 해서 인생의 3라운드 50에서 75세까지 뭔가 지금처럼 살아왔던 패턴대로가 아니라 뭔가 변화 체인지를 해서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 사회에는 인생 전반전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인생의 3라운드를 멋지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사실은요. 자, 인생의 4번째 그릇도 있는데요. 이것은 75세에서 100세라고 생각을 한 건데, 물론 우리가 100세까지 살지 안 살지는 아무도 모르죠, 사실은요. 인명은 제천이고요. 뭐 하늘에 딸린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75세에서 한 10년 정도는 어느 정도 뭐 건강 유지해 나가면서 살 수 있잖아요. 저 같으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75세가 되면 제 인생을 억눌렀던 경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뭐 여러 개 인간관계 문제, 이런 거 다 좀 내려놓고, 어렵겠지만 내려놓고 이제 삶은 얼마나 더 살겠어요. 이제야 비로소 내가 진짜 인간으로서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도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게 단 5년이 됐든 단 10년이 됐든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훌륭한 그릇이 되는 거죠, 사실은요. 자, 각자 분야에서 이렇게 열심히들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가운데 무슨 글자가 있어요? 큰 대자가 있죠. 그릇을 어떻게 만들라고요? 크게 만들어라. 멋지게 만들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살고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점이 하나 있다, 점. 점이 문제예요. 늘 점이 문제예요. 이 점을 여기다 찍으면은요, 이 검은 점을 한문으로 오점이라고 부를 수 있걸라요? 검으로자에 점점자라고? 오점. 자, 왜 그릇기자 속에 개견자가 들어갔을까, 이게? 여러분, 이거 개견자라는 거 아시죠?
여기에 찍히면 이제 클테자가 되죠. 개견자인데 왜 그랬을까? 제가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를 해보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 되게 좋지만 인생에 5점을 찍지 마라. 5점을 찍으면 그릇이 무슨 그릇이 된다? 그릇이 개밥 그릇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이거 많이 봐요.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박수받고 훌륭하다라고 칭찬받던 사람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이 밝혀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인생 그릇은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 그릇 기자 속에 이런 의미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열심히 사는 거 좋고요. 변화해가면서 사는 거 좋고요. 하지만 잘못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릇 기자 쓰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면 다시 한번 할까요? 군자불기. 군자는 그 쓰임새가 한정된 그릇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제가 지금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만 더 드려볼게요. 변화는 술 드시고 하시면 안 돼요. 맨정신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변화 수없이 많이 해보셨죠? 아닌가요? 근데 변화가 되게 어렵잖아요. 변화는 딱 3가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걸 영어로 바꿔볼게요. M-E-N. 변화는 첫 번째 M. 누구부터 한다고요? me. 나부터 해야 된다. 그래야 we. 그래야 함께하는 사람들이 변화가 될 수 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 먼저 변화가 돼야 가족이 변화가 되고요. 조직에서는 조직장이 먼저 변화가 되셔야 조직원들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 국가에서는요, 대통령이 먼저 변화가 돼야 국민들이 변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돼야 된다, 이게. 자, 여러분, 그런데 변화가 너무 어렵죠. 제가 한번 왜 어려운가를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집안에서 함께 지금 20년, 30년을 살고 계신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으세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키우는 여러분의 자식들을 여러분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으세요? 그런데 왜 조직에서는 사람들에게 변화 안 된다고 그렇게 자꾸 그러죠? 자기 가족도 변화를 못 시키면서 사실 변화는 어려운 거죠.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먼저 변화. only one.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밖에 없다, 이게. 내가 변하면은요, 우리 가족이 변하고요. 내가 변하면은요, 우리 사원들이 변하고요. 내가 변하면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자, 변화의 두 번째는요, easy. 쉬운 것부터 변화를 해야 된다. 너무 어려운 거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그거부터 체인지 해보는 게 변화다. 그게 군자불기다. 뭐 이렇게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요점에서 이제 아주 유명한 논어 어구를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 번은 공자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자, 공자왈, 군자 유구사. 군자는 9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더는 9가지 생각을 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보셔도 돼요. 군자는 9가지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조선 중기 때 최고의 성략자 중에 한 분이었던 율곡 이이 선생을 잘 아시죠? 율곡 이이 선생은 49살에 돌아가셨는데요. 42세 때, 40대 초반에 조선의 초학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유명한 한 권의 책을 쓰셨어요.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무슨 책인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4글자인데요. 경몽요결이라는 책이에요. 경몽요결. 길지도 않아요. 경몽요결인데 경몽요결 제3장에 보면은요. 이 유구사가 그대로 써 있어요. 그대로 써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설명을 달아 놓으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2500년 전에 공자께서도 제자들에게 당신들이 리더라면, 당신들이 군자라면 늘 9가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얘기했던 거고요. 500년 전에도 율곡 선생께서 조선의 학자들을 위해, 초학자들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쓴 거고요. 제가 지금 또 우리 현대인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에게 말씀 드려볼게요. 9가지를. 말씀을 들어보시고, 이거 좀 나에게도 필요하다. 혹은,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한번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많기는 한데요. 빨리 설명을 드려볼게요. 시사명. 시자는요, 볼 시자예요. 시력할 때 시자잖아요. 볼 때는 뭘 생각하라고요? 명. 여러분, 명자 들어간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명확하게 봐라. 우리가 리더라면 한 번을 보더라도 명확하게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가 리더라면 한 번을 보시더라도 분명하게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리더라면은요, 한 번을 보시더라도 밝게 보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시라는 거죠. 리더들은 되게 바빠요. 근데 이제 리더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젠틀맨이라고 했는데, 리더라고 했는데, 나는 리더 아니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죠? 절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면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데, 제가.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우리가 둘 이상만 있으면, 둘 이상만 함께 살면은요, 그 중에 한 명은 보통 리더 역할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지요. 우리 가정생활을 할 때도요, 어떤 때는 남편이 리더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부인이 리더가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형, 동생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형이 리더가 되고요, 우리 회사에서도 2명 이상만 있으면 대리와 사원이 있으면 보통 대리가 리더가 되는 거죠. 아니, 사원끼리라도 네가 2년 차냐 3년 차냐, 그래서 3년 차가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2년 차보다는.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차장 다 리더고요. 뭐 각 기관장 다 리더고요. 대통령 다 리더고요. 요즘은 혼자 살아도 리더예요. 무슨 리더? 셀프 리더. 그렇죠. 셀프 리더. 혼자 목표 세우고 혼자 시간 관리 해나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자, 이러니까 조금 확대 해석을 하면 현대인은 전 다 리더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여러분은요, 마음속으로 내가 리더일까? 내가 지금 20살밖에 안 먹었는데? 내가 60인데 리더일까? 리더예요. 리더예요. 셀프 리더예요. 두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다 사람들이 있고요. 조직은 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리더라는 거죠. 자, 그 리더는 되게 바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 하지만 부하사원이 써온 레포트를, 누군가가 써온 좋은 레포트를 대충 읽어보고 다음 날에 엄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말을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갖다 올린 레포트조차도 제대로 안 읽어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팔로워들이 얘기를 하겠어요? 이상한 얘기나 하고. 자, 청사총이라고, 청사총. 들을 때는요, 총명함을 생각하세요. 이게 또 무슨 얘기일까요? 들을 때는 총명함을 생각하라. 이건 이제 이런 의미가 있겠죠. 들을 때는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제발.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 이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사실은요. 상대방이 와서 굉장히 간절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집에서 누구와 싸우고 나왔어요. 마음이 되게 속상해요. 이러면 이분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이게. 사람의 귀에는 필터가 껴있다는 얘기를 막 가끔 해요. 나를 막 칭찬하잖아요. 필터가 크게 열려요. 나를 막 쓴소리를 하잖아요. 확 닫아버리죠. 아무리 쓴소리를 해도 안 들리는 거 도대체. 그러면 리더가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고요. 색사원은요, 리더의 얼굴색은 어떻게 하라고요? 색자는 안색을 나타내요. 리더의 얼굴색은 온화해야 된다. 그죠?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모사공이라고 해요. 모사공. 리더의 모습, 겉모습, 외모, 모양은 어떻게 하라고요? 공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색은 활짝 피고 자세는 공손한 자세. 이게 바로 군자의 자세고 이게 바로 리더의 자세라는 거죠. 하지만 많은 리더들은요, 반대예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뒤로 자빠져 버리죠. 자세가 확 나빠져. 말도 안 하죠. 웃지도 않죠. 하루 종일 미소 한 번도 안 띄죠. 근엄하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아랫사람들이, 시민들이, 고객들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오죠. 혼자 있으면 그게 무슨 리더예요.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리더지, 사실은요. 자, 그 다음에 언사충이라고 그랬어요. 언사충. 리더의 말에는 충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당연한 말이죠. 가정에서는 가장의 말이 중요하고요. 회사에서는 사장님의 한마디가 되게 중요하고요. 기관에서는 기관장의 한마디가 무지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국가에서는요, 대통령의 한마디가 무지하게 중요한 거잖아요. 동일한 말을 아침에는 A라고 얘기하고요. 저녁엔 또 B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 날은 또 뭐라고 사기를 쳐야지 안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믿겠냐고 이게. 하나 갖고서 세 말 하는데 이러면 안 되죠. 리더십이 형성이 안 되죠. 군자라면 리더라면 언사충이다. 말에는 충이 있어야 된다. 말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사사경이라 사사경. 윗사람을 모실 때는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부모님을 모실 때는요, 밥을 잘 차려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공경하는 마음이다, 이게. 공경하는 마음이 빠지면 외양간에 소 키우는 거나 부모님에게 공양하는 거나 똑같다라고 공자가 얘기를 해요, 사실은요. 공경하는 마음.
또 하나 이거를 일사자로 보시면은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경함을 가져야 된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다. 이게 수많은 사람에게 기여를 하고 있는 정말 소중한 일이다. 여러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일 중에서 소중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마약, 총기 이런 거 몇 개 빼놓고는요. 우리가 직업으로 갖고 있는 일은요. 다 소중한 일이에요. 사실. 그 일을 하고 있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혹시 안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되게 소중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내가 나의 일을 소중하다고 생각해야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 이거 죽지 못하고 있어. 이러면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봐요. 저놈은 죽지 못하고 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자, 의삼은 의심나는 것이 있을 때는 꼭 물어봐라. 물론 우리가 윗사람한테 물어보고요. 동료한테 물어보는 거는 다 물어봐요, 사실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보다 아랫사람한테 보통 물어보는 것은 어떠세요? 잘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치하문. 아랫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군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뭐 윗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당연하고요. 동료한테 물어보는 거 당연한 거죠. 사실은요. 아랫사람한테까지 물어보는 것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아랫사람한테 뭔가 물어볼 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전 그분이 리더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진짜 리더라고 생각해요. 자, 분산은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는 어려움을 생각해라. 우리가 정말 감정이 격해지고 화가 난 상태에서 뭔가 말을 한다거나 결정을 한다거나 이러면 실수할 확률이 크잖아요. 그러면 실수를 하게 되면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참았다 하든가 뭐 이렇게 하라는 거고요. 견득사의 덕이 되는 것을 볼 때는 그게 정말 옳은 일인가를 생각하라. 자, 여러분, 이렇게 9가지를 제가 빨리 설명드렸는데 이게 어때요? 지금 사람들에게도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유구사, 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now죠. 맨정신의 MEN, now, 지금 즉시. 여러분, 변화라는 게 뭐냐면요. 오늘 여기서 가장 사소한 것 중에 하나를 잡아서 오늘 바로 한번 해보는 거. 바로 해보는 거. 그게 바로 변화의 3요소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제가 조금 길었습니다만 군자불기라는 논어 어구를 가지고 변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체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체인지와 가장 유사한 영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찬스죠. 저는 그래서 변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은 기회를 많이 잘 잡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기회가 자꾸 이렇게 안 오지? 왜 피해 나가지? 혹시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왜 나는 변화하지 않지? 왜 자꾸 내가 변화를 거부하지? 이런 거나 똑같다라는 거죠. 이 말은 제 말씀이 아니라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생각, 어제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내일은 무엇인가 바뀌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뭐라고요? 정신병 환자다, 이게. 정신이 제대로 바뀌고서야 동일하게 하면서 어떻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죠, 사실은. 초이스가 선택이, 체인지가 찬스다.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군자불기의 위정편 12장에 나오는 논어 어구였고요. 자, 이제 군자불기 다 쓰실 수 있으시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자불기. 군자는 그 쓰임새가 한정된 그릇 같은 존재가 아니다. 위정편 12장 논어 어구였고요. 제가 빨리빨리 하는데도 이제 3개밖에 못했어요. 그죠? 500개 중에 3개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테마를 좀 바꾸어서요. 세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세한. 여기 햇새자에 찰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년 중에서 가장 추운 시기를 세한의 시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세한 그러면 이제 소한, 대한 이럴 때 춥잖아요. 뭐 구정 때도 춥지만. 이런 시기를 한겨울을 세한의 시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연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그래서 인생에 보통 겨울 그러면은요 굉장히 추운 시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 삶의 힘든 시기를 인생의 겨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삶이든 인생의 겨울이 다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누구나 다 인생의 고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고난기가 젊어서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고난기가 노인이 돼서 찾아오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공평하게 다가온다 이게. 여러분 공자도 인생의 고난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공자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공자가 이렇게 살았을 때 중국의 간략한 그 춘추 전국 시대, 춘추 시대의 지도인데요. 춘추 시대는 춘추 5패라고 5개의 패권국이 있었어요. 제나라, 그다음에 진나라,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패권국인데 패권국이 뭐예요? 아주 강대국이죠, 사실은요. 당시에 강대국이었고, 그다음에 작은 나라들이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공자는 어느 나라 출신일까요? 제나라? 네? 어디요? 잘 안 들려. 상나라? 상동 출신. 상동. 알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 나라 중에서 하나 선택해 주시면. 노나라, 제나라. 공자는 여기 노나라 출신입니다. 노나라. 노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공자가 태어나기를, 그러니까 노나라는요, 제나라한테 침범을 당하기도 하고요. 옆에 진나라, 혹은 밑 남방의 초나라까지도 노나라는 침범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소국이죠. 약소국에서 공자가 태어났는데 사실은 공자는 젊어서부터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공자 출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공자는 태어날 때 아버지가 70세 정도였다고 하고요. 어머니가 16세 정도였다고 해요. 16세 어머니의 70세 아버지. 매칭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천은 공자 세가라는 표현을 쓰면서 거기다 뭐라고 썼습니까? 야합이다. 공자의 출생은 들야자의 합할합자에 뭔가 이렇게 해갖고서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공자가 출생한 건 아니다라고 본 거죠, 일단. 그도 그럴 것이 공자가 태어나고 보니까 누나가 여러 명 있었고요. 형이 또 한 명 있었어요. 형의 이름이 맹피라는 형인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맹피는 몸이 불구였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자의 아버지가 늙어서 성성한 아들을 보고 싶었는지 어쨌거나 이제 이 공자 어머니를 만나서 공자를 낳게 됐고요. 공자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공자 1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공자는 이제 18살인가 결혼을 했고요. 공자의 첫 번째 직업은 뭐였을까요? 창고직이었어요. 공자의 그 다음번의 직업은요, 축사직이었어요. 창고직이, 축사직이 변변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따지고 보니까 공자는 20대 초반까지도 굉장히 별 볼 일이 되게 없었죠. 그러니까 공자 스스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소야천이다. 나는 어려서 매우 천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논어에. 예,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세계 동양 최고의 성인의 반열에까지 올라갔을까?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겠죠. 공자는 젊어서부터 정치를 하고 싶어 했는데요. 정계 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공자를 막는 세력이 있었어요. 아주 삼환이라고요. 드디어 50세 정도의 작은 읍의 읍제가 돼요. 여기서 이제 관리를 잘하니까 고속 승진을 하게 돼서요. 53세 4세쯤에 대사구라는 벼슬까지 얻게 돼요. 대사구는 요즘으로 말씀드리면 법무부 장관 정도의 높은 직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상의 역할을 겸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드디어 공자가 50세부터 55세까지 정치를 했는데 55세쯤에 자의반 타의반 노나라를 쫓겨나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 뒤로부터 14년 동안이나 다니면서 성공을 못했어요. 드디어 68세에 다시 노나라로 돌아와서 춘추라는 책을 쓰고 73세에 공자가 죽었다. 이렇게 간략하게 보면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한 겨울을 맞이했어요. 한 겨울을 맞이했는데 많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요. 양식이 뚝 떨어진 거예요. 일주일 동안 먹을 양식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드디어 공자에게 컴플레인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엄동설안에 이 들판에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까? 군자도 이렇게 궁할 때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힘들다란 얘기죠. 거기에 대놓고 공자는 아주 멋진 말씀을 한 말씀 하시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세한연우지 송백지 후조야. 아주 유명한 어구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한연우지 송백지 후조야. 세한, 한겨울이 된 연후, 그 뒤에야 알자가 나오죠. 알게 된다. 한겨울이 되면 알게 된다. 무엇을? 소나무와 잣나무
혹은 측백나무가, 소나무와 잣나무가 가장 늦게, 뒤후자죠. 가장 늦게 시든다는 것을, 시들 조자. 물론 저거 지금은요, 뭐 조각할 때 조자로 쓰이지만 당시에는 이제 시들 조자로도 쓰였다라고 해요. 한겨울이 돼 보면 소나무와 잣나무가 가장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한겨울이 돼도 저 소나무와 잣나무, 측백나무는 지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자의 말은 무슨 의미예요? 제자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군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조금 추워졌다라고 해서, 뭔가 조금 못 먹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픽픽 쓰러졌어야 되겠는가 이게. 저 들판에 서 있는 저 소나무와 잣나무를 보거라. 한겨울이 돼도 저렇게 청충하게 서 있는 저런 기백이나 저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그게 군자지. 이렇게 힘들다라고 쓰러지고 그러면 보통 사람과 똑같은 게 아니겠는가? 라고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은요. 근데 공자가 얘기했던 세한연호지 송백지 후주야 이 어구는요, 그 이후에 수많은 그 힘든 상황을 겪어내는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던 명구예요, 이게요. 제가 짧게 2가지 정도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많이 보셨죠? 누가 그린 거죠? 추사 김정희 선생이 그린 거죠. 세한도. 자, 세한이라는 말을요. 세한이라는 말 여기 있잖아요. 세한도라는 이 제목을 붙였는데 저 세한이라는 말을 어디서 따온 것처럼 느껴지세요? 저것은 논어에서 따온 말이에요. 논어 세한연호지 송백지 후조야에서 따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저 논어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이 그림을 그냥 누구에게 설명을 안 들어봤어도 저 그림에 서려 있는 느낌이, 공자가 얘기했던 그 느낌이 거의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추사 선생은 나이 50대 중반에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분은 유배 가기 전까지 한양에서 정승을 3가지 정승을 돌려서 할 정도로 고관 대작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불과 200년 전쯤에 제주도로 유배를 갔는데요,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해요. 풍토병도 있었고요, 음식도 안 맞았고요. 그러니까 편지를 계속 서울로 한양으로 보내는 거, 뭐 갖고라.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한양에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굽신거렸는데 제주도에 가 있으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적막감, 그거 정말 견디기 어렵더라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추사의 제자였던 이상적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이상적. 우선이라는 혼데요. 우선 이상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제주도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에서 오는 좋은 책들을 제주도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 4년 지난 후에 추사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한 통의 편지와 한 통의 그림을 그려서 제자에게 준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소나무 한 그루에 잣나무 3그루죠. 저렇게 늙어 빠진 소나무는 추사 본인을 나타냈다, 뭐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청청한 잣나무의 기상은 그렇지만 이 청청한 기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도 볼 수 있고요.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한 겨울이었고 저렇게 단촐한 집 하나. 저것도 굉장히 멋진 그림이긴 하지만 정말 멋있는 것은 저는 편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 편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합니다. 저랑 짰습니다. 궁금하시죠? 편지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가 막히죠. 글씨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내용도 궁금하시죠? 제가 짧게 썸머리 한번 해드릴게요. 작년에 나에게 2권의 책을 보내주고 올해는 또 여러 권의 책을 보내주었는데 이 책은 천만리 중국에서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이렇게 좋은 책을 보통 사람이 구했다라고 하면 저 한양에 있는 높은 양반들한테 갖다 주면서 자기의 출신 영달을 바라는 것이 세상의 세태인데 왜 제주도에 와 있는 아무 힘도 없는 이 노인에게 이렇게 좋은 걸 매년 보내주는가? 당신은 예전에 그러면서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죠. 옛날에 공자가 말씀하시길 세한연호지 송백지 후조, 똑같죠? 한겨울이 된 후에도 소나무와 잣나무가 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야말로 송백 같은 사람이다. 내가 예전에 한양에 있을 때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잘하지도 잘못하지도 않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제주도에 와 있는 지금도 동일하게 나를 대해주고 있구나. 송백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무와 잣나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 되기 전에도 송백이요, 겨울이 된 이후에도 송백인데 왜 유독 공자께서 겨울이 된 이후에 송백을 그토록 아름답다라고 얘기한 것일까? 거기에는 무슨 분명 연유가 있을 것이다. 마치 당신 같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내죠.
이상적은 이 편지를 가지고 청나라로 갑니다. 연경을 가죠. 북경을 가죠. 북경에서 이제 당시에 청나라와 조선의 문인들이 교류회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 교류회에 가서 이걸 쫙 펼쳐놓으니까 이 길이가 110cm 정도예요. 저 그림이. 딱 책상에 펼쳐놓으니까 청나라 문인들이 다 감탄을 한 거죠. 글씨도 멋지죠. 내용도 멋지죠. 논어구도 들어있죠. 이러니까 청나라 문인들이 감상문을 다 하나씩 써줬어요. 그 15개의 감상문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그 다음날 제주도 국립박물관에서 이 세한도 진품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그걸 쫙 보니까 거기 다 해서 하나에 다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2500년 전에 공자가 제자들에게,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송백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불과 200년 전에 주사 김정희 선생도 자기의 제자들을 생각하면, 자기 이상적을 생각하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 송백 같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라고 이제 똑같은 거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거의 똑같다 이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건 넘어갈게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예를 들었던 안중근 의사와 또 세안연호지 송백지 후조야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게? 관계가 있어요. 옥중에서 또 썼던 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거 읽으실 수 있으시겠죠? 뭐라고 썼습니까? 안 보이세요? 세안연호지 송백지 부조. 이 부자도 읽으셔야 돼요. 한겨울이 된 후에도 소나무와 잣나무는 부족지지 않는다. 공자는 맨 마지막에 진다라고 했지만 똑같은 의미죠, 사실은요. 여러분 이 글자는 왜 이렇게 조그맣게 썼을까요? 정말 칸이 없어서 조그맣게 쓴 거예요. 쓰다 보니까 이게 옥중에서 쓴 거잖아요. 그 옥중에서 이게 언제 쓴 거냐면요. 경술 3월이라고 그랬어요. 경술년이 언제예요? 1910년이에요. 1909년도의 9월 달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월 달, 경술년 3월 26일 날 순국을 해요. 여순 감옥에서. 그러니까 언제 쓴 거예요? 경술 3월이에요. 그러니까 1910년 3월 여순 옥중에서 대한국인 안중근 의사가 쓴 거래요. 처형된 게 그 달에 쓴 거예요. 그 달에 이거를 쓰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안연호지 송백지 부조, 한겨울이 돼봐도 안중근 의사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일본, 니네가 그렇게 악독하게 조선을 침범을 하고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내 조국에 대한 충정과 열정은 저 송백처럼 절대로 지지 않는다. 내가 비록 죽어가지만 절대로 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그런 심정을 그려낸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러니까 2500년 전의 공자의 말이나 200년 전의 추사 김정희의 말이나 불과 100여 년 전의 안중근 의사의 말이나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아요. 논어 그 없고 그대로. 마음속으로 느낌 그대로. 이게 논어가 살아있는 게 아니면 뭘까 이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이죠. 이미 우리가 분절이 됐잖아요. 절단이 됐잖아요. 우리가 계속 내려오진 않잖아요. 교육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한문도 배우지도 않잖아요. 이러니까 이렇게 정말 어찌 보면 우리 조상들의 머릿속에 DNA 속에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는 잘 모르고 있잖아요. 자, 그래도 의미부여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송백. 지금 현대인들에게 송백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여러분에게 송백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퍼스널 브랜드, 여러분의 강점. 우리가 지금 30년 어느 정도 일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보통 보면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일을 30년 하면은요 그 일에 대한 전문가가 돼 있어야 되는 게 원래는 맞는 일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죠? 우리 직장 생활을 30년을 해도 그 일에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까? 그 일에 퍼스널 브랜드를 가지고 있을까?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은요. 퍼스널 브랜드의 정의를 전 이렇게 얘기해요. 올해 받았던 연봉을 내년에도 받을 수 있으면 이 사람은 브랜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가 뭐 예를 들어서 농업을 하든가 꾸준히 하면 돼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작년에 받았던 연봉을, 작년에 만들었던 연봉만큼의 돈을 올해도 또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퍼스널 브랜드는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적죠, 사실은요. 평소에 그러니까 우리가 봄, 여름, 가을에처럼 송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봄, 여름, 가을에 문제 없을 때 뭔가 조금씩 준비하면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모여서 힘들 때 모여서 함께 공부하면서 뭔가 괜찮을 때 뭔가 준비를 하는 것은요.
송백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죠. 송백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지금 바로 발현되는 게 아니라 겨울이 왔을 때, 삶의 겨울이 왔을 때, 삶이 어려워졌을 때 지금 공부했던 것들이 발현이 된다 이게 라고 생각해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한연우지 송백지 푸조. 후조야. 다시 한번 세한연우지 송백지 후조야. 네. 이게 이제 자한편 28장이고요. 논어에는 이렇게 하기편, 의정편, 옹야편 이런 편들이 몇 개가 있습니까? 20개 편이 있습니다. 20개 편. 그래서 무슨 편 몇 장 이렇게 읽습니다. 하기편 제3장, 하기편 1장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장수로 다 따지면 500개 장이 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이제 테마를 조금 더 바꿔서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언이라는 주제인데요. 일언 뭐예요? 한마디 말. 한마디 말. 이제 이 정도로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살면 사실은 이제 갈등이 발생하더라고요. 가정생활도 갈등이 발생하고 조직 생활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어쨌거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갈등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근데 갈등이 발생하면 잘 풀면 좋지만 이제 잘 안 풀리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보통 내 생각과 다르다. 내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래서 이제 화가 보통 나는 건데 이것은 뭐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코로나 시기도 마찬가지였고요. 코로나가 없는 시기도 마찬가지고요. 동양도 마찬가지고요. 서양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옛날도 마찬가지다 이게. 사람의 사는 이 상황에서는 거의 다 똑같다 이게. 자,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화를 날까? 아마 이래서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 맞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정체성이 있는 거니까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생각만 맞다.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내 생각만 맞다. 어르신은 틀리고요. 젊은이 생각만 맞아요. 아니야. 젊은이는 다 틀려. 어르신 생각이 맞아. 좌측은 다 틀리고요. 우측은 다 맞아. 남쪽은 틀리고요. 북쪽은 다 맞아. 이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너는 틀렸어. 이러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2500년 전에도요. 똑같았어요. 공자의 제자였던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이 자공이라는 제자는 공자보다 나이가 31살이 어렸던 제자인데요. 그러니까 공자가 60세 정도였으면 이 사람은 29살 정도였어요. 자공은 대단히 유명한 제자였고요. 공자의 제자가 많을 땐 3,000명의 제자가 있었다라고 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72명의 아주 현명한 유계를 통달한 현명한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십철이라고 해서 10명의 아주 직제자이면서 아주 훌륭한 제자들이 있었는데 10철에는 안 들어갔지만 몇 명의 제자가 더 있어서요. 한 15명 정도의 아주 훌륭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저 자공이라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제자예요. 너무 훌륭한 제자였고요. 공자가 죽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3년상을 했지만 저 자공은요 6년상을 했어요. 3년을 더 했어요. 저 자공은 또 노나라에서 나중에 굉장히 부자가 돼요. 어쨌거나 특별한 자공이었는데 이 자공이 한 번은 공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제가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딱 한 글자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글자는 무슨 글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과연 공자는 어떤 글자를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 얘기도 안 했다. 인. 더. 답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인, 의, 예, 지, 신, 성, 경, 학, 습, 목, 덕.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시죠? 서입니다. 서. 서자인데요. 서자는 용서할 때 서자입니다. 용서의 서자죠. 자, 서자를 보시면은요, 마음심변이죠. 마음심이 밑에 있고요. 위에가 같을 여자입니다. 저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그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아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같이 풀리면 그 용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용서라는 뜻이 영어 단어로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forgiveness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영어 단어를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여러분이 익숙한 영어 단어가 하나 또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기부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용서라는 개념이 주는 것에 포인트가 맞춰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가 나한테 줘야 내가 용서해 주지. 이러니까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줄 수 있으면 주고요. 물질적으로 줄 수 있으면 주고 정신적으로 줄 수 있으면 주면서 용서를 시키는 것. forgiveness. 의미는 너무 좋은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보면 영어나 한문이나 너무 의미가 멋지잖아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논어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공왈, 자공이 왈 말했습니다. 자공이 질문을 했어요. 자공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유일언니 가이종신 행지자호 이렇게 해서 유일언니 가이종신 행지자호 행지자 행하는 사람으로서 언제 동안? 평생 동안 종신이 마칠 정도의 몸신자잖아요. 몸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평생 동안 바르게 살려고 행하는 사람으로서 가능한 한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유일언니 가이종신 행지자호 나에게 필요한 정말 제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힘들 때마다 생각해야 될 한 글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기서호다. 그것은 서라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용서의 서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자공이 저 말을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왜? 뒤에 또 한 문장이 또 나와요. 우리가 보통 공자와 제자들 간의 대화를 보면은요, 공자가 말씀하셨을 때 제자가 제대로 알아들으면 뒤에 군말이 없어요. 근데 저렇게 군말이 나온다는 것은 저 제자가 뭔가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서라는 말을 공자가 한 문장으로서 정리를 했어요. 뭐라고 정리를 했습니까? 기소불요 물시어인이다. 이렇게 기소불요 물시어인. 저는 개인적으로 저 기소불요 물시어인 저 말은요, 논어 500억구 중에 3대 명문 중에 들어간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기소불요 물시어인. 제가 이제 뒷장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기소불요. 기자는요, 몸기자인데 여기서는 나를 나타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그죠?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물시어인. 여기서 인자는 타인을 나타내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아라. 이게 말물자예요. 전 말물자가 무슨 뜻인가 처음에 몰랐는데 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Don't 그런 얘기예요. 제발 좀 그만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바라면 그 사람도 하고 싶지 않을 터이니 그에게 강제로 시키지 마라. 이게 서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내가 원치 않는 바라면 남에게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인데요. 이것도 약간 아리까리 하시죠. 물론 이해는 되시죠. 아주 쉬운 말로 제가 몇 단어로 몇 문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말은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욕 듣는 게 싫으면 욕하지 마세요. 기소불요 물시어인 이거죠. 여러분, 25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자기는 욕 듣는 거 무지하게 싫어하면서 계속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자기는 욕 듣는 거 싫으면서 계속 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소불요 물시어인. 욕 듣는 거 싫으면 그 사람들 욕 듣는 거 싫을 거니까 제발 좀 줄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또 맞는 게 싫으면 때리지 말고요. 거만한 게 싫으면 거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짜증이 싫으면 여러분도 짜증내지 마세요.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의미는 너무 쉽고요. 행동하기는 너무 어렵죠, 사실은요. 행동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2500년 사람들도 행동을 잘 못했으니까 이 말이 나온 거고요. 여러분, 지금도 이 말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하죠. 어려우니까. 여러분, 앞으로 2000년이 또 지나면 미래 사람들은 이 말의 효용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미 2000년 후 사람들로 사용할 이 말을 이미 2000년 전에 만들었잖아요. 5000년 동안 변화가 없잖아요. 세상에 온이 하나 썩지 않는 게 있다라고 하면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금이라고 얘기해요. 금이 썩어요, 안 썩어요? 금 안 썩는다고 방송에 그러더라고요. 안 썩는데 금. 그래서 저걸 뭐라고 얘기해요? 골든룰이다. 황금룰이다. 물론 황금룰은 공자님만 말씀하신 건 아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당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세요. 비슷한 얘기죠. 부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제발 좀 자비를 베푸세요.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가엾게 여기세요. 아니, 가엾게 여기면 욕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공자님과 예수님을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은요, 두 분 다. 하지만 비교를 해보면은요, 한 분은 예수님은 공자님보다 500년 후 사람이고, 한 사람은 중국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중동 사람이고요. 시기도 달리고요, 지역도 다르고요. 왜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같이 똑같은가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사람의 삶이랑 옛날 사람의 삶이랑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황금률이죠. 자, 지금 제가 서를 말씀드렸고요. 서와 가장 유사한 단어가 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이 무슨 뜻인지 다 알고 계시죠?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면 대답하기 어렵죠. 인이 뭐예요? 인. 어질다는 게 뭐예요? 자, 이러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인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글자 안에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글자를 볼게요. 여기 무슨 글자예요? 사람인. 이것은 두 명. 사람이 두 명 모였을 때 문제, 이게 이제. 인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두 명 모였을 때 일이에요. 자, 두 명 모였을 때 쌈박자라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화합하고요,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이해하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인의 마음은 다양하죠, 사실은요. 사랑하는 마음도 되고요, 용서하는 마음도 되고요, 격려하는 마음도 되고요, 여러 가지 마음이죠, 사실은요. 자, 세상은 다 둘 간의 문제예요. 왜 둘 간의 문제냐면, 자, 보세요. 나와 아내, 나와 남편, 나와 상사, 나와 부하, 나와 동생, 나와 형, 나와 친구, 나와 고객, 나와 스승, 나와 제자. 내 입장으로 보면 다 둘 간의 문제, 세상은요. 이 둘 간의 문제만 인의 마음으로 해결할 수만 있으면, 서로 화합하고요,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만 있으면 세상의 평화는요, 온다는 거죠,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러니까 공자가 인에 대해서 논어 500억 구 중에 100번 이상을 인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군자에 대해서 100번 이상을 얘기를 했고요. 오늘 말씀 하나도 못 드렸습니다만 배울 학자에 대해서 60번 이상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보통 500개 중에 반 이상이 넘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저희 아내에게 그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제가 제 몸 아끼듯이 저희 아내를 아껴준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향에 계신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정말 제 몸 아끼듯이 저희 부모님을 케어만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빨간 글씨에 써 있는 이게 다 인이다, 이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서라는 거죠. 용서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슴으로 답답하실 거예요. 그럼 나보 어쩌라는 거냐? 사람 다 용서해주고 저 나쁜 놈도 용서해주고 이렇게 살라는 말이냐 이게? 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공자의 제자 중에서도요, 공자의 1등 제자였던 아내라는 제자만이 인을요 3개월에 한 번, 그러니까 만약에 100일이라고 칠게요. 100일이면 아내라는 제자는요 한 번 정도 인을 실천을 못했어요. 99번을 실천을 했는데 아내라는 제자를 빼놓고 나머지 제자들은요 100번 중에 하루밖에 인을 실천을 못했다라고 해요. 그러니 그 제자들보다 훨씬 못했던 내 입장으로 보면 저는 정말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저 인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으면 저는 저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굉장히 뭔가 이렇게 용서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재산 상속 갖고 싸워요, 안 싸워요, 사람들이? 형제간에. 영광분들은 안 싸우죠. 그 나머지 분들은 다 싸우더라고 보니까. 대통령도 싸우고 뭐 서민도 싸우고 다 싸워요. 그래서 형제간의 의의가 갈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형제간에 그렇게 형제가 돈독했던 사이인데 그 재산 요만큼 때문에 의의가 갈리면 그거 계속 5년, 10년, 20년 계속 그냥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진짜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그 형의 마음을 돌려놓고 내 마음 돌려놓고 인의 마음으로 그걸 해결한다라고 하면 그 뒤부터 얼마나 삶이 평화롭겠어요. 그러니 인을 늘 우리가 실천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늘 실천할 수도 없고요. 필요할 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1년에 한 번 정도 해보고요. 그게 가능하면 분기에 한 번씩 해보고요. 그게 정말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해보고요. 그러면 인생이 확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요.
인이 그토록 어려운 거긴 하지만 삶에 꼭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공자가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꼭 필요한 단 한 글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서입니다. 유일언니 가이종신 행지자호 기서호 기소무력 물시오인이다. 이렇게 이제 논어에서 얘기를 했고요. 논어는 굉장히, 자 이제 요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논어는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개 논어를 말씀드렸는데요. 되게 복잡하지 않으시죠? 복잡해요? 복잡하면 다시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잡하지 않으시죠? 간단하고 명료한, 간단하지만 명료한 뜻이 들어있고요. 그 중에 저는 이게 대명사급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구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구 중에 하나고요. 성상근야, 습상원야라고 되어 있어요. 성상근야, 습상원야. 세상에 정말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 성공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해석을 해볼게요. 성상근야,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마음심이에요. 마음심에 이건 뭐예요? 날생이죠.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성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천성, 사람의 본성,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람의 천성과 본성은 서로 상자죠. 서로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가장 저 천성이 비슷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나라, 이 세상에서. 저와. 네? 형제. 맞습니다. 역시 영광뿐 달라요. 딴 데서는 와이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오래 같이 붙어 살아도 천성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저는 형제 자매라고 생각해요. 왜? 부모님이 같으시니까. 태어날 때 보면 사실 그 동생이나 형이나 다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한 60년 살아보면 형은 이렇게 성공해 계시고 동생은 좀 힘들게 아직도 살고 있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온 것일까 이게? 형은 키가 커서? 형은 좋은 대학 나와서? 형은 아버지가 장남이라고 돈을 많이 줘서? 가 아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서 형은 무엇을 반복했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동생은 무엇을 반복했는가? 그것 때문에 서로 뭐라고요?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IQ가 높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지속적으로 반복했는가? 그 반복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형이 된 거고요. 그 반복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동생이 된 거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 공자께서 아니야. 성공은 머리가 똑똑해야 돼. IQ가 150 이상이어야 돼. 아버지가 부자여야 돼. 잘생겨야 돼. 결혼을 잘해야 돼. 라고 만약 했다라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 거예요. 저는 거기에 못 들어가니까. 전 이미 차남이고요. 키도 작고요. 생기기도 이상하고요. 내가 어떻게 성공하겠어? 하지만 공자가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다 토를 내지 않았어요. 온니완 뭐라고요? 학습, 복습, 연습, 꾸준함. 매일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작은 것이 그 사람의 생을 만드는 거지. 이 작은 것이 작다고 해서 소홀하게 해버리면 인생이 안 된다 이게. 그러니 이게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꾸준하게만 하면 된다 이게. 그러면 누구든지 뭔가 이렇게 이뤄낼 수 있겠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교수님이 뒤에 계셔갖고 제가 오늘 그냥 활발하게 강의 못했는데 오늘 드리는 이 강의는 어쩌면 제가 내일부터 할 강의 중에서 앞으로 제 미래에 할 강의 중에서 가장 못하는 강의를 여러분이 듣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왜? 저는 내일부터 어디 가서 또 하면은요 오늘을 배경 삼아서 단 1cm라도 1mm라도 발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혹시 기회가 돼서 또 저의 강의를 들으실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때문에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습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연습, 복습, 학습. 이거를 이길 것은 없다.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공자가 얘기한 거예요. 공자로부터 2500년 동안 수많은 지식인들이 이걸 읽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읽으면서 야, 공자의 그 말은 뻥이야. 이랬을까요? 이랬으면 논어가 살아있을까요? 이미 없어졌죠.
아니 그 뻥을 누가 갖고 있겠어요? 하지만 실천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대로 살아보니까 삶에 도움이 돼. 이러니까 아들에게 넘기고요, 딸에게 넘기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이렇게 인류 현인 축심 시대에 이런 아주 이 고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학 이런 거 보면서 필요할 때가 좀 있는 거잖아요. 늘 필요한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전자공학 전공했고요. 논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요. 직장생활 제가 이제 40대 중반까지 했고요. 40대 중반에 나와서 사업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은요, 삶이. 제가 회사를 나올 때는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나와서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나와보니까 택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요, 제 주머니로 옮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줄을 몰랐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제가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아, 인생 이렇게 살 것인가? 이러다가 이제 제가 딱 나이가 50이 됐을 때 서울 잠실 석촌호수 옆에 이제 사무실이 있었는데요. 이제 점심 때 산책을 하게 됐어요. 산책을 하다가 보니까 심심할 때가 있더라고. 2.6km 40분을 도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천자문을 가지고 나갔어요. 여러분 천자문 다 읽어보셨죠? 천자문은 1000개의 글씨가 다 달라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요, 8글자씩 형성된 125개의 하나의 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8글자씩 형성이 탁탁탁 맞아요. 뜻이 기가 막혀요. 물론 중국의 이야기고요, 자연의 이야기고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인륜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읽어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이거를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외웠죠. 호수를 돌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눈에 들어오는 천자문이. 전 그 전까지는 한문은 거의 한번 본 적이 별로, 학교 다닐 때 조금 봤고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자문이 눈에 보이니까 서점에 가니까 논어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논어책을 두꺼운 걸 샀어요. 사갖고서 읽어보니까 이건 천자문보다 10배는 더 재밌어. 이제 다 읽어봤죠. 읽어봤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제가 지금까지 없었을 텐데 거기서 한 가지를 더 한 거예요. 궁금하세요? 한 가지를 더 했는데 그게 뭐냐? 제가 저녁 때 5km씩을 또 산책을 했어요. 매번.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논어를 갖고 나간 거예요. 성상그냐 습상어냐 하기시습지 불영녀로 하루 40분씩 걸으면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럼 생각이 많이 나죠. 내가 이제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보다는 이 한문 해석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떨어지죠. 전 뭐 배운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뭐예요? 저처럼 직장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논어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다. You can do it.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써서 한 권의 책을 낸 거죠. 53세에 첫 번째 논어책을 냈고요. 그로부터 이제 지금 뭐 한 7권 정도 논어책을 냈고요. 뭐 다른 책도 이제 몇 권 냈는데, 제가 2016년도에 그 한국강사협회라는 곳에서 전국 강사 경연대회를 해요. 지금도 해요. 제가 2016년도에 거기 나가서 예선도 거치고요, 본선도 거치고요, 금상을 받았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물론 제 자랑하는 건데요. 습, 연습, 복습, 학습. 제가 인생 전반전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인생 후반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능하다 이게. 뭐 때문에? 습 때문에. 연습, 복습, 학습. 꾸준함 때문에 가능하다. 라는 것은 성상그냐 습상어냐. 전 공자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논어를 이렇게 좀 읽어보는 사람으로서 전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 수많은 저희 친구들에게 얘기해봐도 그래 그거 괜찮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과거 지금까지 삶이 좀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면 체인지, 변화, 군자불기를 해가면서 인무원료 필요근호, 뭔가 미래에 대한 꿈과 목표를 정확히 세워가지고서 뭘 하라고요? 세안연우지 송백지 후주야처럼 송백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에 만들어서 내가 힘들어졌을 때 나의 브랜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인생이 억울하다면 원수 갚아야죠. 단 5년이면, 단 10년이면 누구나 다 가능할 수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저희 뜻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요. 네. 혹시 뭐... 네. 질문 혹시 있으시면 몇 개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낼까요? 천자문 처음 읽은 다음에 책 쓰기까지 얼마나 걸린 거예요? 처음 책
제가 이제 회사를 나와서 이제 다른 책을 제가 뭐 많이 쓰진 않았는데 한 20권 정도 썼는데요. 그 논어는 이제 논어로 쓴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에 제가 천자문을 시작을 해서 한 1년 동안 천자문을 이제 점심시간에 이렇게 이제 다 뭐 대충 읽어보고 외워보고 해서 관심이 좀 생기길래 논어책을 사다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51세에 논어책을 샀어요. 이거를 이제 1년 동안 읽었어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났나 53세쯤에 논어책을 냈어요. 왜냐면 그게 가능한 게 왜 그러냐면 논어가 오늘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이 성상거냐 습상어냐 이렇게 군자불교 설명드렸잖아요. 이 드렸던 것은 이제 이런 거죠. 제가 나이 50이 먹도록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도 좀 하고 이런 느낌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다가 믹스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 논어를 만약에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논어가 될 거라는 거죠. 제 논어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거를 응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조선의 논어가 있을 거고요. 고려시대는 고려의 논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얘기했던 조선의 논어를 글자 그대로 설명을 드린다면 어떻겠어요? 재미 하나도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르신 만나면 깍듯하게 인사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이제 논어에 나온 그대로 아침 저녁으로 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집에 가실 거 아니에요. 강의 듣다 말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논어가 이게 논어가 기가 막힌 이 책이고 물론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또한 우리 삶에 굉장히 거름이 되는 응용만 할 수 있으면 단 500개의 어구 중에서 하나의 어구만 내가 활용할 수 있다 치더라도 전 뭐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하죠. 그 정도 걸렸습니다. 또 없습니까? 네. 옷에 있는 건데요. 필요하게 된 계기라다 혹시 출판에 대한 스토리 옷에 대한. 제가 이제 그 50읽는 논어 그 전에 논어책을 이제 몇 권 냈는데요. 한 4권 정도가 낸 상태였는데 그건 사실 별로 많이 안 팔렸어요. 많이 안 팔렸는데 뭐 어쨌거나 전 이제 꾸준하게 책을 쓰고 있었고 저 사실 50읽는 논어는 저도 이제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을 받았어요. 받아갖고 뭐 이렇게 한번 써보면 어떠냐라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난 여지껏 논어를 썼는데도 별로 빛도 못 보고 그래서 뭐 그게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힘들 거를 생각을 했는데 계속 그래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이제 생각을 바꿔서 한번 써봤는데 쓸 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대중을 위해서 책을 쓰는 게 아니라 딱 한 사람을 위해서 책을 쓰겠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에서 전 이제 주로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한 부장 정도 된 나의 후배, A라는 후배를 생각을 해가면서 만약에 내 후배가 이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가면서 다른 거 모르겠고 얘한테 내가 쓰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포커스를 약간 줄였어요. 줄여갖고서 이것저것 쓴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이거는 많은 이 직장 생활이나 한 40, 50대 정도 이렇게 좀 약간 허무하게 느끼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래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한번 뒤집어 봐야 되겠다. 지금 많은 40, 50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후배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후배를 위해서 이제 쓴 건데 나중에 보니까 그 40대 그 후배가 읽는 게 아니라 그 여성들이 많이 읽더라고요. 책을. 이상해요. 저는 그 타겟을 안 했는데 실제 40, 50대, 50대, 60대 여성들이 독자가 훨씬 많아요. 사실은 보니까. 자기 남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많이 받았던 게 뭐냐면 그래, 논어 되게 좋다. 좋은데 뭔가 그래도 책을 읽어보고 이제 인생 후반전에 무엇을 좀 해보고 싶은데 좀 뭐 이렇게 손에 잡히는 뭔가 좀 뭐가 없다 이게 논어책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 그런 피드백을 많이 주더라고요 독자들이. 그래갖고 제가 썼던 책이 뭐냐면 50에 읽는 순자예요. 이 순자는 이 공자하고 되게 다르다라고 생각하걸라요. 순자는 되게 공자보다는 아주 리얼한 현실주의자고
근데 순자는 이제 그 공자와 순자, 한비자, 법과 사상과 유교 사상의 육아의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순자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좋은 이야기들이 현대인들에게 정말 바쁘게 살아나가는 현대인들에게 뭔가 이렇게 아주 강한 임팩트를 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순자책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쓴 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얘기만 쓰면은 이것도 논어처럼 뭔가 소리 잡히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거기다가 이제 좀 이렇게 리얼한 거를 제가 3가지를 넣었어요, 일부러. 그건 궁금하지 않으시죠? 오늘 논어 시간이니까. 뭐를 넣냐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방법을 하나 넣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를 해야 좋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딱 물어보면 그걸 못 되더라고. 근데 그거 되게 심플한 방법일 걸라요? 그거 넣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책을 많이 보고 책을 쓰는 것까지 좋겠다. 책을 쓰는 것은 쓰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쓰기 위해서 읽어야 되니까. 읽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 한 권의 책을 쓰려면 최소한 몇 권을 읽으셔야 돼요? 안 읽어도 돼요? 여러분이 어떤 책을 쓰셔도요, 최소한 10권, 20권은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아주 자세하게 읽어야 돼요. 어떤 책을 쓰더라도. 그럼 그게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책을 쓰게 되면은요, 강의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문 강사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프로모션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스피치를 잘 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 그게 인생에 그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 치더라도 한 권의 저서와 약간의 스피치. 그러면 어디 가서 누가 얘기하더라도 다 가서 이야기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훨씬 그 일을 잘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마치 그게 인생의 체인지가 되는 거죠.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순자책에는 좀 넣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이 곡부에 갔을 때 곡부 거리에 있는 그 이정표를 제가 찍은 건데요. 그 공자의 고향이죠. 고향인데 거기 지금 이 이정표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공자 대도, 춘추로, 대동로, 홍도로, 창경로, 대성로. 마치 논어책에서 아니면 춘추 전국시대 이 옛날 책에서 봤던 그 단어들이잖아요. 그런 단어들을 현재 거리에다가 딱 거리명이에요, 지금 거리명. 그러니까 곡부라는 곳에 이제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거는 뭐 그렇고요.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지자요수, 인자요산, 지자동, 인자정, 지자락, 인자수. 근데 이걸 제가 4단계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4단계로. 자, 1단계 지자요수. 지자는 물을 좋아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3가지로 쓰이는 거 아시죠? 좋아할 요, 즐거울 락, 음악할 때 악. 이 3가지로 쓰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지자요수. 지자는 물을 좋아하고요. 인자는 산을 좋아한다. 지자는 동, 활동적이고요. 인자정, 인자는 조용하다. 지자락, 지자는 즐겁고 인자수, 인자는 오래 산다. 무슨 뜻처럼 들리세요? 아무 뜻도 없죠, 사실은. 그래서 어쩌라고. 자, 2단계 지자요수. 지자는 왜 물을 좋아할까? 그럼 그거죠. 여러분 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로운 사람,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뭔가 새로운 것을 탐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자잖아요. 마치 지식이라는 게 여러분 1년에도 하루에도 수만 권의 책이 나오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뉴스가 무지하게 나오잖아요. 이 정보가 고정돼 있어요. 마치 유동적이에요. 정보는 유동적이에요. 그죠? 얼마 전에 제4차 산업혁명 나온 것 같은데 벌써 챗GPT, NFT 이런 거 많이 나오고요. 챗GPT도 벌써 2가지가 또 딴 데 또 나왔죠? 이렇게 날만 자고 나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뭐처럼? 물처럼. 그래서 책 보기를 좋아하고 앞서 나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어떻다고요? 즐겁다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책 보고 공부하시니까 어때요, 인생이? 즐겁지 않으세요? 그냥 가만히 나 것만 가지고서 지키고 아주 온곡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삶이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흐름과 좋은 독서와 고전과
이런 걸 계속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보면 삶이 어때요? 즐겁죠, 사실은요. 자, 인자란 뭐예요, 인자? 인자는 아까 설명드렸죠? 어진 사람, 용서해주고, 포용해주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인자의 대명사는 저는요, 우리의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부모님 그러면 인자죠. 마치 저 산처럼. 고향에 그렇게 산처럼 계시고요. 자식이 잘 되든 잘못되든 큰 요동 없으시면서 끝까지 서포트 해주고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서포트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식이 못해도 포용해주고요. 격려해주고요. 마치 산처럼 그런 거예요. 고향의 뒷산처럼 그런, 거대한 산처럼 그런 거죠. 그게 인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주는 마음, 용서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용서해주는 사람 마음이 편안해요? 용서를 받는 사람이 편안해요? 해주는 사람이 편안하죠. 그게 인자 걸랑이요? 인자는 그래서 목숨수. 마음이 편안하면 일찍 죽어요? 늦게 죽어요? 오래 살 수 있다, 이게.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글자 그대로 해석이고요.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정말 10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인생의 전반전 50년은요, 지자의 삶을 살아보시고요. 인생의 후반전은요, 인자의 삶을 살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아직 50이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책 보고 공부하고 활달하게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야 활달하고 동적으로, 그래야 인생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자, 이제 어르신이 됐어요. 어른이 됐어요. 가정에서도 어른이 되고요. 우리 사회에서도 어른이 됐어요. 그러면 마음을 좀 어떻게 바꾸라고요? 인자의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요, 어른다운 어른이 계시면 너무 그 가정이 평화로워요. 우리 사회에서도요, 어른다운 어른이 있으면요, 사회가 잘 돌아간다는 거죠. 너무 자기 것만 챙기지 말고, 너무 자기 것만 그러지 말고, 비록 내가 좀 적게 갖고 있다 치더라도,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랬지. 젊은이들이 뭔가 이렇게 좀 서툴게 하더라도요, 나도 젊었을 땐 저랬지. 그러니까 뭔가 포용해주고요, 이해해주고요, 격려해주고요. 이런 사회가 되면은요, 젊은이는 활동적으로, 어르신은 조용하지만 격려해주는 이런 사회가 되면 사회가 잘 돌아갈 거 아니에요? 어쩌면 공자는 그런 걸 꿈꿨을지도 모르겠다, 이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정말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30년을 한다. 30세부터 60세까지. 어떤 비즈니스를 30세부터 60세까지 한다 그러면 직장 생활의 전반전은 지자의 삶을 모토로 한번 잡아보시고요. 직장 생활의 후반전은 인자의 삶을 살아보는 거죠. 그래서 직장 생활의 전반전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뛰어다니고요. 활동적으로 하고요. 공부 많이 하고요. 벤치마킹 하고요. 그래야지 그 회사가 잘 돌아가지. 처음 들어온 신입사원이 난 인자야 하면서 이렇게 세워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 회사가 잘 돌아가겠나. 근데 이번에 이제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됐어요. 경영진이 됐어요. 그럼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요? 인자의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왜? 임원이 되면은요, 혼자 아무리 일을 잘해도 팀원들이 개판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팀원들을 움직여야 돼요. 팀원들을 끌고 가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이에요, 그게? 마음이라는 거죠. 인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격려해주고요, 포용해주고요, 이해해주고요. 나도 신입사원 때는 그랬지. 나도 과장 때는 그랬지. 하지만 뭔가 교육도 시켜주고요. 이러면서 한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그 회사에서 오랫동안 갈 수 있다. 목숨 숫자. 롱런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 지자유스, 인자유산, 지자동, 인자정, 지자락, 인자수는요,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두 개의 축이다, 이게.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자의 축과 인자의 축. 끝.